횡령범 주제에 어디서 밥을 먹어? 새벽 2시 공단 인근 24시 설렁탕집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육수가 머리 위로 흘러내렸고 손님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 남편 박도현이었습니다. 건설 하도급 회사 대표라는 그 남자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범죄자 취급했어요. 어머, 저것 좀 봐. 횡령범이 설렁탕은 먹고 있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엄마는 묵묵히 걸레로 바닥을 닦았어요. 20년간 국을 끓여온 그 손으로 말이죠. 바로 그 순간 공사 관계자가 들어서며 박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설렁탕집 아줌마로만 보였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숨겨온 힘이 폭발하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죠. 정옥순, 저는 공단 인근에서 30년째 24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면 사고를 우려내기 시작했고 3시면 물을 썰었고 4시면 김치를 담았어요.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투성이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칼질로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을 때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딸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32살 결혼 5년 차인 그 아이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일어나 설렁탕집 일을 도왔죠.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 제가 다 할 테니까 좀 더 주무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재무팀 대리로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정에 와서 일을 거들었어요. 시댁에서는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민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나도 잠이 안 와서 그래. 같이 하자.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사고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그냥 바쁜 거 있죠 뭐. 민지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려던 순간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 왜? 민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박도현이었죠.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친정이야. 엄마 일 좀 도와드리려고. 친정? 또? 매주 가는 거 아니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사골국을 저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해, 여보. 오늘만 있다 갈게. 됐어. 어차피 너는 내 생각밖에 없잖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칼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민지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그날 오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장 교대조 노동자들, 야간 경비원들, 택시기사들이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저는 30년간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왔습니다. 누구는 빚쟁이였고, 누구는 이혼남이었고, 누구는 정과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물과 따뜻한 밥을 내어줬을 뿐이죠.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단골 택시기사 김철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50대 중반,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먹어요, 철수 씨. 김치 더 줄까? 에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정장을 빼입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옥순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일했었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20년 전 이 설렁탕집 단골이었던 형사 아저씨였습니다. 당시 공단 인근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들을 수사하던 분이었죠. 아, 이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하, 이제 형사 아닙니다. 그냥 이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정호는 자리에 앉았고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내어줬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맛은 그대로네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럼요. 맛이 변하면 손님들이 안 오죠. 이정호는 잠시 설렁탕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요즘 사위분이랑 사이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아, 사실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도연 씨가 건설 하도급 회사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런데 요즘 업계에서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소문이요? 이정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불법 하도급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시 사장님 딸분이 재무팀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신 거 없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요즘 이상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까 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정호는 설렁탕 값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시댁으로 돌아간 후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정호 전 경제범죄수사관. 가슴속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박도연이 설렁탕집을 찾아왔습니다. 39살 건설 하도급 회사 대표라는 그 남자는 언제나 거만한 태도였죠. 결혼식 때부터 저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도연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존댓말 속에는 예의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말투였죠. 무슨 일이야? 사실 회사 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3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억?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있는 돈이었죠. 공단 상가 2채와 원룸 건물 1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박도연은 몰랐습니다. 저는 30년간 가난한 척, 무식한 척 살아왔으니까요. 3억? 그게 어디 쉬운 돈이야? 어머니, 부탁입니다.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도와줄게. 근데 차용증은 써야겠지? 당연하죠. 공증까지 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제가 그 차용증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 말이죠. 며칠 후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박도연은 대충 내용을 훑어보고 서명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환 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 51%는 즉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박도연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죠. 복수의 첫 번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을 받아간 후 박도연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를 때마다 민지를 함부로 대했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는 날로 심해졌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갑자기 설렁탕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죠.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방 문을 닫고 민지를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엄마 나 큰일 났어. 민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통보서였어요. 민지 명의로 5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엄마.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근데 내 도장이 찍혀 있고 내 계좌를 거쳐갔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20년 전 이정호 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횡령 사건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저지릅니다. 민지야, 내 통장이랑 도장은 누가 관리해? 여보가. 결혼하고 나서 여보가 다 맡아서 관리했어. 박도연. 역시 그 남자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회사에서 경찰 신고한대. 나 감옥 가는 거야? 민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날 밤 저는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씨, 도와주셔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제가 예상했던 겁니다. 박도연 씨, 그 사람 요주의 인물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최연석 변호사님인데 이혼이랑 경제범죄 전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부터는 모든 걸 기록하세요. 녹음, 문자, 통화 내역, 전부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이틀 후 최연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민지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배우자 명의 도용 횡령 사건입니다. 민지 씨 계좌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빠져나갔고 다시 박도연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네요. 그럼 민지는 무죄인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통장과 도장을 박도연 씨가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여보가, 아니, 박도연이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재테크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맡긴 거예요. 문자나 녹음 같은 게 있나요? 문자는 몇 개 있을 거예요. 최연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박도연 씨와의 대화는 전부 녹음하세요. 그날 밤 민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1시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와줘.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때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시댁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죠. 민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둑년아, 우리 아들 회사 망칠 거야? 시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도연의 부모와 박도연이 서 있었고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는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도연의 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았죠. 당신 누구야? 여기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저 민지 엄마예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뭐, 딸이 횡령을 했는데 엄마가 나서 염치가 있어야지. 박도연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횡령은 박도연 씨가 한 거예요. 제 말에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장모님, 민지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횡령 아니면 뭐예요? 내가 민지 통장 관리했잖아. 도장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건 민지가 맡긴 거예요. 제가 강제로 뺏은 거 아니에요. 저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의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도연이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민지야,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딜 가? 이혼 도장 찍을 때까지 못 가. 박도연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손 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 좋아, 불러봐. 횡령범 데리고 가라고 할 테니까.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는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나온 겁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민지에게 입혔죠.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택시를 타고 설렁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를 안방에 눕히고 얼음찜질을 해줬어요. 부은 뺨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어요.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경찰은 진술서를 받고 사진과 진단서를 증거로 접수했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했어요. 감정은 접어두고 오직 법적 절차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 신고까지 하다니. 내가 먼저 우리 딸을 때렸잖아. 그건 아버지가 하신 거고 저는 말렸어요. 말렸으면 막았어야지. 너도 공범이야. 장모님,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민지가 횡령범인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3억 갚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와요? 차용증 확인 안 해봤지? 상환 기일이 이번 달 말이야. 못 갚으면 내 회사 주식 51%는 내 거야. 뭐라고요? 공증 사무실 가서 다시 읽어봐. 내가 서명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그날 밤 설렁탕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차용증 사본을 들고 있었죠. 장모님, 이건 사기예요. 제가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국자로 설렁탕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서명했잖아. 공증인 앞에서.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해요.
회사 주식 51%라니요. 그래, 가혹하지. 근데 법적으론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언제? 안. 6개월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 이번 달 말까지야. 장모님, 박도연이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계산만 했습니다. 도연아, 너 우리 딸한테 뭐 했는지 알아? 횡령 누명 씌우고 때리고 이혼하라고 협박했잖아. 그건 오해예요. 오해? 진단서도 있고 녹음도 있어. 경찰 신고도 했고.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죠. 3억 갚든지 회사 넘기든지 둘 중 하나 골라. 박도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돈 마련해 볼게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씨, 박도연 뒷조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뭐가 나왔어요? 이정호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불법 하도급은 기본이고 분식회계도 했어요. 법인카드로 개인용도 결제한 것도 수두룩하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비서 출신 여자한테 돈을 대주고 있어요. 김서윤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사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시댁 근처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박도연은 다른 여자한테 오피스텔을 사줬다니요. 증거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봤습니다. 박도연 명의로 매입했다가 6개월 후 김서윤 명의로 넘어갔어요. 증여세도 안 냈고요.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박도연이 민지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게 있어요. 2억 원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까요? 민지는 알아요? 모를 겁니다. 도장이랑 신분증을 박도연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도연이란 인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질이었어요. 이씨, 이거 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배임.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연석 변호사님한테 다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최연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자리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민지 씨 명의 횡령건은 무혐의 처리 가능합니다. 통장과 도장을 박도연 씨가 관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박도연 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출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 이혼은 생각하고 계시죠?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폭행, 사기, 불륜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억 원요? 네. 그리고 정옥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차용증도 무기가 됩니다. 박도연 씨가 돈을 못 갚으면 회사 주식이 넘어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박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돈 마련했습니다.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드릴게요.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3억 다 가져와. 장모님, 제발이요.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못 가져오면 계약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고 저는 최연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박도연이 돈 못 가져올 것 같아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주식 이전 절차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도 알려주세요. 언론이요? 네. 이 사건 세상에 알려야 해요. 박도연 같은 인간이 또 다른 피해자 만들면 안 되니까요. 최연석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일 박도연은 결국 3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증 사무실을 통해 회사 주식 51%를 정식으로 이전받았어요. 순식간에 저는 박도연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박도연은 그날 저녁 설렁탕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식 돌려주세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용서? 넌 우리 딸한테 뭐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 넌 이미 끝났어.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죠?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함정? 아니야. 넌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나는 그냥 삽을 빌려줬을 뿐이지. 박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나가줄래? 손님들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박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장모님. 후회는 내가 해. 딸 잘못 건드린 거.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설렁탕을 내어주며 평소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박도연에게는 더 큰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야?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회사 주식을 넘겨받은 다음 날 저는 박도연 회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공단 외곽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도연건설산업이라고 쓰여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설렁탕집 아줌마 차림에 제가 나타나니 이상해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어 2층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비서가 황급히 막아섰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대 주주가 사장실 가는데 왜 막아? 네, 최대 주주요?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식 이전 증명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옥순, 지분 51%. 확인해봐.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도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주총회 소집하려고. 언제 할 수 있어? 주주총회요? 응. 너 해임시키고 새 대표 뽑아야지.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농담 그만하세요. 이건 제 회사예요. 아니야. 이제 내 회사야. 지분 51% 가진 사람이 주인이거든. 저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저는 정옥순이고
오늘부로 이 회사 최대 주주예요. 곧 임시 주주총회 열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불러봐. 주주가 회사 오는 게 불법이야?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고급 가구들, 대형 텔레비전, 비싼 그림들. 민지는 낡은 빌라에서 살았는데 박도연은 이런 사치를 부렸던 겁니다. 일주일 후에 주주총회 열게요. 변호사 통해서 공식 통지할 거니까 잘 받아봐.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도연이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연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 박도연 씨 해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반수 지분 가지고 계시니까요. 새 대표는 누구로 해야 할까요? 일단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건설업 경력 20년 된 분이 계세요. 믿을만해요? 네.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사장님, 언론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이요? 네. 이 사건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박도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박도연 같은 인간이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인터뷰 잡아주세요. 며칠 후 지역 방송국 기자가 설렁탕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KBC 뉴스 담당 기자 이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내어줬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30년 끓인 국물이에요. 3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이수진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사위분이 따님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이 민지 명의로 돈을 빼돌린 것, 폭행한 것, 다른 여자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것까지 전부요. 이수진 기자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회사 주식을 가져가신 건 일종의 복수인 건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차용증에 명시된 조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간에서는 장모님이 사위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말도 있던데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박도연 씨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따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힘들어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폭행당하고 횡령범 누명까지 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요.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민지와도 따로 인터뷰했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통장도 도장도 남편이 다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횡령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시댁에서 폭행도 당하셨다고요? 네. 시아버지가 뺨을 때렸어요. 이혼하라고 협박도 하고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받아 적었어요. 이틀 후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어요. 건설 하도급 회사 대표가 아내 명의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를 장악했다는 점인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설렁탕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지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박도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죠. 뉴스가 나가자마자 설렁탕집 전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지인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딸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박도연 그 인간 꼭 벌 받아야 해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장모가 사위를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렁탕을 끓였어요. 손님들에게 밥을 먹이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만족하셨어요? 저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넌 법정에서 벌 받아야 해. 다음 날 최연석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검찰에서 박도연 씨 소환 조사 들어갔습니다. 빨리 진행되네요. 뉴스 영향이 큽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횡령이랑 사기로 기소될까요? 확실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구속수사도 가능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주들과 직원 대표들이 모였어요. 박도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죠. 그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연석 변호사가 사회를 받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박도연 대표 해임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51% 지분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결됐습니다. 박도연 씨는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임 대표 선임건입니다. 최연석 변호사가 소개한 전문 경영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강태수입니다. 건설업계에서 25년간 일했고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도연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박도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끝? 아직 멀었어. 너 법정에서 보자.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딸을 망가뜨렸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일주일 박도연은 검찰에 정식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사기였어요. 최연석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죠. 사장님, 박도연 씨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지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도연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도연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내에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갑을 찬 손목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장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구속이었어요. 박도연은 그날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었는데 이제 아니야. 곧 남이 될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5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날 오후 설렁탕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낯선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정옥순 사장님이세요? 그런데요.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씨, 아니, 도연이의 친구예요. 김서윤. 박도연이 오피스텔을 사준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때문에 왔어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도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딸한테 횡령 누명 씌우고 때리고 회사 돈 빼돌린 사람이. 김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회사가 어려웠어요. 돈이 필요했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당신한테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강남에 2억짜리 오피스텔을요? 김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 알아요. 등기부등본도 떼봤고 증여세 안 낸 것도 알고 있어요. 김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도 공범이에요. 횡령한 돈으로 오피스텔 받았으니까. 조심하세요. 나중에 당신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도연이가 자기 돈이라고. 경찰한테 가서 말하세요. 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김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더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어요. 사장님은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지실 건가요? 뭐라고요? 도연이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따님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제 딸 걱정은 제가 해요. 당신은 신경 끄세요. 김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지실 건가요? 그날 밤 민지가 설렁탕집 주방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물을 썰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제가 횡령범 누명 쓴 거, 남편이 구속된 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참지 마. 그만둬. 엄마가 다른 일 찾아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저도 혼자 설 수 있어야죠. 민지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며칠 후 이혼 조정 첫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박도연은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 속 박도연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신 거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박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최연석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민지 씨는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폭행, 사기, 불륜에 대한 정당한 배상입니다. 박도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억 원은 과도합니다. 박도연 씨는 현재 무일푼 상태이고 회사도 잃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민지 씨가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중재를 시도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지가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했죠. 5천만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박도연 측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도 민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올 때 화면 속 박도연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멈춰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민지가 박도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우리는 법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혼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장모님, 복수에 성공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제 딸을 지키는 게 엄마의 의무니까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택시에 앉아 설렁탕 집으로 가는 길, 민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곧 끝나. 그럼 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렁탕 집에 도착했을 때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지 씨, 힘내세요.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끓여온 그 국물처럼 저도 계속 나아갈 겁니다. 민지를 지키며 제 삶을 살아가며 말이죠. 박도연의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은 3월 초 쌀쌀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민지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에 박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건설회사 대표라며 거들먹거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기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서민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서민지 명의로 무단 대출 2억 원을 받았고 내연녀 김서윤에게 회사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줬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녹취록. 모든 게 명확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서민지와 그 모친 정옥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도연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경영난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야죠. 배우자 명의를 도용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이어졌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은행 직원까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박도연 대표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자주 썼습니다.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골프도 치고 서민지 씨 명의로 된 서류들은 전부 박도연 대표가 처리했습니다. 서민지 씨는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증언들은 모두 박도연에게 불리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올 때 박도연의 부모가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이게 다 당신 짓이지. 박도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게 다 당신들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잡아먹었잖아. 차용증에 그런 조항 넣은 거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야? 계약서는 박도연 씨가 서명한 거예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장모가 사위를 이렇게까지 해? 박도연의 아버지도 가세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회사도 빼앗고 감옥에 보내고 당신 양심도 없어?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양심 없는 건 박도연이에요. 제 딸한테 횡령 누명 씌우고 때리고 다른 여자한테 돈 퍼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아내 명의를 도용해도 되나요? 폭력을 써도 되고요? 박도연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셨죠? 며느리 폭행하고도요. 박도연의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대꾸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택시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도 불쌍해요. 불쌍? 왜? 아들이 감옥에 갔으니까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 딸은 참 착했습니다. 민지야, 착한 건 좋지만 너무 착하면 손해야. 알아요, 엄마. 근데 그래도 미워하면서 사는 건 힘들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스스로 치유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건설 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임 대표 강태수였어요. 사장님,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로 갔습니다. 강태수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강태수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 진행 중인 공사 현황, 직원 명단,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회사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박도연 씨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만 회수하면 흑자 전환 가능해요. 정말요? 네. 직원들도 성실하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잘 될 회사예요. 저는 보고서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체불 임금이 있다고요? 네. 박도연 씨가 3개월치 임금을 안 줬습니다. 총 4천만 원 정도예요. 그거 먼저 지급하세요. 제가 돈 대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꾸죠. 도연건설 산업은 이미 이미지가 나쁘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민건설. 어때요? 정민건설요? 제 이름 옥순에서 정자, 딸 이름 민지에서 민자 따왔어요. 강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민건설로 하죠. 회사를 나서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왜요? 임금 밀린 거 주신다면서요. 저희 정말 힘들었거든요. 박도연 대표는 돈도 안 주고 막대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렁탕집에서 이정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임금 다 주셨다면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한 대가는 받아야죠. 박도연이 빼돌린 돈도 거의 다 추적됐습니다. 김서윤한테 간 오피스텔 포함해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 나면 강제 집행하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 복지 좀 개선해주고 싶어요. 사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복수하면서도 사람들 챙기시네요. 복수만 하면 뭐해요? 제대로 된 회사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정호는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박도연은 감옥 가서도 후회할 겁니다. 이런 장모를 적으로 만든 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저었습니다.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진짜 목표였죠. 4월 말 박도연의 형사 재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회사 직원들, 심지어 피해자 모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박도연이 죄수복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2달 만에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어요. 피고인 박도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으로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를 이용했고 발각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5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옆에 앉은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서민지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박도연이 퇴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죠.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지 씨, 판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옥순 사장님, 복수에 성공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제 딸이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직원들 임금도 제때 주고 제대로 된 건설회사로 만들 거예요. 따님은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민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설렁탕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정호, 최연석 변호사, 강태수 대표, 그리고 단골 손님 몇 명이 왔어요.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석 변호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민사는 아직 남았지만 큰 산은 넘었어요. 강태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맡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는 설렁탕을 내어주며 웃었습니다. 30년간 이 국물을 끓이며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골 손님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은걸요. 무슨 일이요? 민지 재활부터 시켜야죠. 그 애가 다시 웃을 수 있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지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저를 지켜줘서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엄마니까.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행복한 거면 뭐든 괜찮아.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날 밤 숙소에서 민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이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팀이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죠. 엄마, 오늘 첫 출근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일도 괜찮고요. 민지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잘 됐다. 열심히 해.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6월 초 박도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장모님께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지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민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김서윤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였어요. 오피스텔은 법원에 의해 압류됐고 김서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김서윤이 오피스텔 넘기기로 했답니다. 이정우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 돈은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쓸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7월 중순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박도연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워진 겁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있어. 그걸로 충분해. 민지는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웃음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8월 말 정민건설 첫 번째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흑자였어요.
강태수 대표의 경영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순이익이 3천만 원입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어요. 박도연 시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보너스 좀 주세요. 직원들 사기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박도연이 만들었던 부정적 이미지도 점차 사라졌어요. 9월 어느 날 민지가 설렁탕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뭔데? 대학원 합격 통지서예요. 대학원? 네. 회계학 전공이요. 앞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가 되고 싶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박도연은 감옥에 갔고 회사는 정상화됐고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설렁탕집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있었어요. 회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엄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잘했네. 이번 학기 끝나면 자격증 시험 볼 거예요. 공인회계사요. 우리 딸 대단하네. 저는 국자로 설렁탕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정민건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대표의 경영 아래 직원 수도 늘었고 수주 금액도 증가했어요. 박도연 시절의 부정적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입니다. 강태수 대표가 회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를 방문했어요.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2억 원을 넘었고요. 대단하네요, 대표님. 사장님 덕분입니다. 직원들 복지 개선하고 체불 임금 해결해 주신 덕에 사기가 높아졌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죠. 강태수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배당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1% 지분에 대한 배당이요.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세요. 직원들 교육이나 복지에 쓰고요. 정말요? 사장님 돈인데. 괜찮아요.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중순 박도연이 출소했습니다. 형량의 일부를 감면받아 4년 만에 나온 거였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박도연이 설렁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장모님, 저는 국자를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민지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못해. 내가 민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 박도연이 다녀간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사과하러 왔다더라. 민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이에요. 잘 생각했어.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공부도 재미있고 회사 일도 좋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요. 나도 행복해, 민지야.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5월 어느 날 이정호가 설렁탕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박도연이 빼돌렸던 자금 전액 회수 완료됐습니다. 총 6억 5천만 원이요. 정말요? 네. 김서윤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랑 박도연 개인 자산 압류해서 모았습니다. 그 돈은 회사에 넣을게요. 시설 투자 좀 하고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기 돈인데 회사에 쓰시다니. 제 돈이 아니에요. 원래 회사 돈이었던 거잖아요. 이정호는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회사하시니 직원들이 좋겠어요. 6월 초 민지가 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민지가 설렁탕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합격증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이제 2차만 합격하면 돼요. 내년엔 꼭 붙을 거예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7월 말 설렁탕집 30일 주년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사장님, 31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김철수 택시기사, 공장 노동자들, 경비원들. 30년간 저와 함께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설렁탕은 진짜 최고예요. 30년 먹어도 안 질려요. 그럼요. 제 인생 맛집이에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 작은 설렁탕집이 누군가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8월 중순 강태수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형 프로젝트 수주했습니다. 정말요? 네. 공단 신규 공장 건설 공사예요. 계약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대단한데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서 가능했어요. 정민건설은 이제 중견 건설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만들었던 작은 하도급 회사가 아니었어요. 9월 어느 날 민지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35살의 대학 교수였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이준호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준호입니다. 반가워요. 앉으세요. 저는 설렁탕을 내어주며 이준호를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민지 씨와는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민지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민지 씨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식사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서두르지 마. 천천히 알아가. 알아요, 엄마. 이번엔 신중하게 할게요. 민지는 배운 게 있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한 거죠. 10월 말 저는 6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민지와 단골 손님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민지야. 케이크에는 초가 69개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불을 껐어요. 소원 빌었어요, 엄마. 응. 무슨 소원이에요? 비밀이야. 사실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민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었어요. 11월 어느 날 최연석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혼, 형사재판, 민사소송 전부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겁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딸을 지키는 엄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설렁탕집 주방에 섰습니다. 31년간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사골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박도연은 벌을 받았고 민지는 회복했고 회사는 정상화됐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습관이었죠.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벌써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지야, 너도 일찍 왔구나.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저희는 나란히 서서 설렁탕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물을 썰고 김치를 담았어요. 31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딸과 함께하니 새로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저를 지켜줘서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복수는 상대의 파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밥을 끓입니다. 31년 전처럼 31년 후에도 그럴 것처럼요. 설렁탕 국물처럼 오래 끓여온 인생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민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